이제 그만 죽어줘. 그 차가운 한마디와 함께 차가운 강물이 이지은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여름 장마도 아닌데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는 세상을 온통 잿빛으로 물들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희미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은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보였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김진우의 손에 밀려서였다. 차 문을 열고 내리라는 그의 말은 명령과도 같았다. 평소 같으면 여보, 비 오는데 어디를 가요? 라고 물었겠지만 그날따라 남편의 얼굴은 낯설었다. 눈빛은 흐릿하고 감정이 없어 보였다. 3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냥 따라와.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우산도 없이 내리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녀는 그저 남편을 따라 걸었다. 한강 둔치에 차를 세운 남편은 먼저 내려 강가로 향했다. 강물 소리가 무섭게 들렸다. 빗소리에 섞여 으르렁거리는 강물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다. 당신 집에 가자.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녀의 말에도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강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남편이 그녀를 돌아봤다. 30년간 고생 많았어.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을 때까지도 그녀는 몰랐다. 그게 마지막 인사였다는 것을 말이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래?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다. 그 순간 남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얹혔다. 처음에는 위로하는 손길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점점 더 세게, 점점 더 거칠게 그녀를 강가로 밀어붙였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미안해 지은아. 그리고는 정말로 그녀를 밀었다. 차갑고 거친 강물 속으로.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이게 꿈인가? 현실이 아닌 악몽이길 바랐다. 하지만 차가운 물속으로 떨어지는 충격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입과 코로 물이 들어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팔다리를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물 위로 올라갈 수 없었다. 그때 그녀는 생각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30년이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견디며 며느리 노릇을 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며 살았다. 남편 뒷바라지, 아들 뒷바라지에 자신의 삶은 없었다. 친구도 취미도 사치였다.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대가가 이런 허무한 죽음이었다니. 물속에서 의식이 흐려져 갈 때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아들 준호의 얼굴이었다. 준호야, 엄마가 이렇게 가면 너는 어떻게 하니? 불쌍한 내 아들. 그 순간 그녀는 삶에 대한 마지막 욕망을 불태웠다. 살아야 해. 준호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몸은 이미 차가운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고 있었다. 차가운 강물은 그녀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은 마치 한 편의 긴 연극 같았다. 결혼 첫날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건넨 말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우리 아들 진호를 잘 부탁해. 이 집 며느리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어머니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매일매일이 시집살이의 연속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늘 부족하다고 하셨다. 지은아, 밥이 왜 이렇게 되었어? 우리 진우는 질게 먹는 걸 싫어해. 지은아, 빨래가 왜 이렇게 거칠어? 다시 해와. 매일매일이 잔소리의 연속이었다. 남편 김진우는 어땠을까? 그는 늘 어머니 편에만 섰다. 지은아, 어머니 말씀이 맞지 않나? 좀 더 신경 써. 어머니를 화나게 하지 마. 그는 한 번도 그녀의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믿었다. 이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남편은 항상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주말이면 아들 준호와 놀아주고 가끔씩 그녀의 손을 잡아주기도 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물속에서 떠오르는 기억들은 하나같이 고통스러웠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그녀 자신을 잃어버린 지난 세월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었다. 이제 곧 끝날 고통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그녀의 의식이 끊어지려는 찰나. 강물 속으로 무언가 뛰어드는 소리가 들렸다. 첨벙. 아주 큰 소리였다. 아줌마, 아줌마. 괜찮으세요? 낯선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녀를 구해주기 위해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든 거였다. 강한 팔이 그녀의 몸을 끌어안았다. 살려줘.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에게 매달렸다. 젊은 남자는 그녀를 물 위로 끌어올렸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콜록콜록. 차가운 물을 토해내며 그녀는 간신히 숨을 몰아쉬었다. 젊은 남자는 그녀에게 인공호흡까지 해주며 벨롬머시구에 신고했다.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녀는 그 청년의 얼굴을 바라봤다. 낯설었지만 너무나도 고마웠다. 고마워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는 그녀를 부축하며 물었다. 어떻게 물에 빠지신 거예요? 그때였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남편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차도 없었고 그녀 혼자 한강에 남겨진 것이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어깨를 밀어붙였던 남편의 손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살인미수. 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끔찍한 진실이었다.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그녀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응급처치를 했다. 보호자는 누구세요? 남편이 있어요. 연락처 알려주세요. 남편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당연했다. 그는 그녀가 살아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 아니, 어쩌면 그녀가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 당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니. 왜일까?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평생을 헌신하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자신을 죽이려 했을까? 최근 몇 달간 이상하게 굴던 이유가 이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다. 아들 준호에게 연락이 갔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준호는 병원으로 허겁지겁 달려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 왜 한강에 갔어요? 아빠는 어디 계세요? 그녀는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어떻게 아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냥 미끄러져서요. 이 비에 왜 혼자 한강에 가셨어요? 준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당연했다. 누가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니까 의사가 와서 상태를 확인해 주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놀라셨을 테니 푹 쉬세요. 병실에 홀로 남은 그녀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아직도 남편의 차가운 눈빛이 아른거렸다. 당신은 정말 나를 죽이려 한 거였군요.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복수심과 함께 타오르는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30년간의 모든 것을 되돌려 주리라 다짐했다.
그들이 그녀를 우습게 본 만큼 철저하게 파멸시켜 주리라. 차가운 강물 속에서 사경을 헤매던 지은의 눈앞에 기적처럼 한 줄기 빛이 나타났다. 아줌마, 아줌마,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는 그녀의 몸을 물 위로 끌어올린 후 능숙하게 인공호흡을 하고 구급차를 불렀다. 이런 비 오는 날 한강에 혼자 계셨다니 큰일 날 뻔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안쓰러움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그녀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젖은 옷은 차가웠고 온몸은 물에 불어 퉁퉁 부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연락드릴 분이 있나요? 간호사의 물음에 그녀는 남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려다 멈칫했다. 아니, 그는 보호자가 아니다. 그는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다. 그녀는 대신 아들 준호의 번호를 말했다. 준호는 한밤중에 달려와서 그녀를 끌어안고 울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빠는 어디 계시고요? 준호의 눈에 가득한 걱정과 의심을 보는 순간 지은은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했다고. 어떻게 그 잔인한 진실을 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냥 미끄러져서 잠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발을 헛디뎠나 봐.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떨렸다. 준호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남편 진우였다. 그는 멀쩡한 얼굴로 병실에 들어섰다.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보, 괜찮아? 밤새 걱정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고 그의 얼굴에는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모습에 지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어젯밤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연기하고 있다니. 준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우는 지은의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은아, 어젯밤 일은 잊어버려. 아무도 본 사람 없잖아. 그냥 실수였다고 해.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실수? 나를 강물에 밀어 넣은 게 실수라고? 지은은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당신이 날 밀었잖아요. 증거가 있어. 아무도 안 봤잖아. 그의 차가운 대꾸에 지은은 깨달았다. 그는 정말로 나를 죽이려 했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이후 지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남편의 얼굴만 봐도 한강에서의 그 순간이 떠올랐다. 그의 손길, 그의 목소리, 그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혐오스러웠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병원에서 하루 더 지내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을 리는 없다. 분명히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을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무덤덤하게 맞았다. 왔구나. 괜찮아? 그뿐이었다. 많이 놀랐지, 무서웠지.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괜찮아?가 전부였다. 30년 동안 이 시어머니는 그녀가 아프거나 힘들 때 한 번도 진심으로 걱정해 준 적이 없었다. 그저 집안일만 잘하면 되는 며느리는 그녀에게 한낱 가사 도우미에 불과했다.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던 지은은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옷장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전에 없던 것이었다. 호기심에 봉투를 꺼내보니 생명보험 관련 서류였다. 자세히 살펴보던 그녀는 깜짝 놀라 손을 떨었다. 보험금은 무려 5억 원. 그것도 가입 시기는
6개월 전이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6개월 전이라면 남편이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가 아닌가.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무리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설마 보험금 때문에 아내를 죽이려 했을까?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 진우가 돌아온 것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직 그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서류를 급히 원래 자리에 놓고 방에서 나왔다. 최대한 평소처럼 보이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왔어요? 진우는 여전히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아내가 죽을 뻔했는데도 별로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다.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 내가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녀의 질문에 진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모습을 보니 한강에서의 그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알았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방에서 서류를 봤는데 5억이라니 이게 뭐예요? 지은의 심장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 들어놓은 거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지은은 속이 뒤틀렸다. 혹시 모를 일? 6개월 전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재수 없잖아. 그 순간 지은은 확신했다.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었다. 진우의 말투, 표정,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를 보는 순간 벌레라도 보는 듯한 혐오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섣불리 행동했다간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저 역겨운 사람과 같은 공간에 더 이상 있기가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부터 남편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관찰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문과도 같았다. 그날 밤부터 지은은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남자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잔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다. 그는 잠든 척 숨소리를 고르게 내쉬었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다. 그의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빠르다는 것을. 혹시 잠든 나를 또 해치려 하지는 않을까. 지은은 한쪽 눈을 감은 채 다른 한쪽 눈은 뜨고 있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진우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미세한 균열들은 지은의 눈에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매일 밤 늦게야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다. 전화를 받을 때면 늘 서재나 베란다로 가서 몰래 통화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가끔씩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웃음은 지은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부드럽고 다정한 웃음이었다. 지은은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혐오감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30년 동안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보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준호가 저녁 식사를 하러 집에 찾아왔다. 준호는 지은의 안색이 전보다 좋아진 것을 보고 안심했다. 엄마,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색이 훨씬 나아졌어요.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응, 괜찮아졌어.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다. 매일 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괜찮을 리가 없었다. 준호는 아빠에게 엄마의 사고에 대해 물어봤지만 진우는 그냥 실수였어 라고 대충 얼버무렸다. 준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엄마, 혹시 요즘 아빠 이상하지 않아요? 저번에 전화로 엄마 사고 얘기 꺼내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고 그냥 괜찮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준호의 말에 지은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당연하지. 본인이 직접 나를 죽이려 했는데 놀랄 리가 없지. 하지만 이런 말을 어떻게 아들에게 할 수 있을까? 지은은 준호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준호에게 은밀한 부탁을 했다. 준호야, 미안한데 혹시 아빠가 요즘 어디서 뭘 하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엄마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아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자 지은은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다. 그날 밤도 진우는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그의 모습에 지은은 역겨움을 느꼈다. 어디 갔다 와요? 억지로 평소처럼 물어봤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 그의 대답은 늘 그렇듯 무성의했다. 어떤 친구들이요? 그냥 오래된 친구들. 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지은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다음 날 진우가 출근하자 지은은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숨겨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서재의 책상 서랍, 옷장의 비밀스러운 공간, 그리고 침대 밑까지. 그러나 그녀가 찾던 결정적인 증거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허탈감에 휩싸여 방을 나오려던 순간 그녀의 눈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띄었다. 먼지가 쌓인 봉투 안에는 시아버지의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왜 이 서류들이 아직도 여기에 있을까? 지은은 의아한 마음에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시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다. 등본에는 여러 개의 땅과 건물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지금 강남 일대의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지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어머니는 유산이 거의 없다고 했었다.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현금만 상속받았다고 했었고 시동생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았다. 당시에는 시어머니의 말을 믿었지만 지금 보니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이 땅들의 현재 가치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다. 지은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녀는 이 가족에게 그저 겉절이 같은 존재였다.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정보는 단 한 번도 공유된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한낱 머슴처럼 부렸고 남편은 그녀를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를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 순간 지은은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섰다. 이 가족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녀는 서둘러 등기부 등본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그날 밤 준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 밤늦게 준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제가 아빠 뒤를 밟아봤는데요. 좀 이상한데요. 준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뭐가 이상해? 아빠가 강남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한민주라는 여자랑 만나고 있었어요. 둘이서 뭔가 계약서 같은 걸 보고 있었는데 아주 진지해 보였어요. 한민주. 지은은 그 이름에서 낯선 기시감을 느꼈다. 그리고 준호의 다음 말에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리고 아빠가 그 여자한테 우리 이제 새 출발하자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보험금 얘기까지 하던데요. 준호의 말에 지은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가 짐작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보험금, 이상한 행동,
그리고 젊은 여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이유. 그것은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다. 그 돈으로 젊은 여자와 새 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날 밤 지은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엉망진창이었다. 30년의 세월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을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토록 잔인하게 배신당할 수 있을까?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복수를 다짐하는 분노의 눈물이었다. 지은의 가슴속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남편 진우의 배신, 시어머니의 외면, 그리고 젊은 여자 한민주.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않았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뒤엉켜 그녀의 눈빛을 바꾸어 놓았다. 아들 준호는 그런 엄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엄마, 괜찮아요? 준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제야 모든 게 선명하게 보여. 엄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너도 있잖아. 지은의 단단한 목소리에 준호는 안심했다. 당연하죠, 엄마. 제가 엄마 편이에요. 준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은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준호는 아빠 진우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아빠는 아들을 의심하지 않았으므로 준호의 접근은 쉬웠다. 준호는 아빠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그의 행적을 꼼꼼하게 살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진우는 한민주 명의로 강남에 아파트를 계약했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였다. 또한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해 거액의 사채를 끌어쓴 정황도 포착되었다. 준호는 아버지의 통화 기록에서 사채업자들과의 통화 내역과 함께 한민주와의 잦은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 엄마, 아빠가요. 그 여자한테 집을 사주려고 했대요. 그리고 사채까지 끌었었어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진우는 밤늦게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지은에게 다가왔다. 여보, 나 좀 힘든데. 진우의 말에 지은은 속으로 비웃었다. 당신이 힘들다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나를 버리려 했던 사람이 힘들다니. 하지만 지은은 감정을 숨겼다.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아니, 그냥 며칠 있으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럼 나도 좀 편해질 거고, 당신도 편해질 거고. 진우의 말은 지은의 심장을 후벼 팠다. 모든 게 끝난다고? 그건 내가 죽는다는 소리잖아. 지은은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날 밤 지은은 준호와 함께 모든 것을 계획했다. 준호는 아빠에게 한강 사건에 대해 다시 언급하며 대화 내용을 녹음하겠다고 했다. 아빠는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거예요. 자연스럽게 물어볼게요. 준호의 말에 지은은 불안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조심해야 해, 준호야. 절대 들키면 안 돼. 지은은 아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다음 날 오후 준호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스피커폰으로 연결되어 지은도 들을 수 있었다. 아빠, 엄마, 어디 계세요? 준호는 아빠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전화했다. 준호야. 엄마는 어딜 갔는지 모르겠다. 아침에 일어나니 없더라. 진우의 목소리는 태연했다. 이상하네요. 혹시 화나서 나가신 건 아니에요? 엄마가 저한테 울면서 전화하셨던데. 준호의 말에 진우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뭐라고 하셨는데? 한강에서
아빠가 밀어서 죽이려 했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준호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진우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건 사고였어. 실수였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진우는 변명하려 애썼지만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준호는 확보했다. 그럼 보험금은 뭐예요? 5억이라던데. 준호의 추궁에 진우는 더욱 당황했다. 그건 혹시 모르니까 들어놓은 거야. 그냥 재수 없잖아 말하면. 진우의 뻔뻔한 거짓말에 준호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아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엄마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아빠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어. 한민주가 아이를 가졌거든. 아빠가 책임져야 하잖아.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말은 지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 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준호의 질문에 진우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정리하고 싶었던 거지. 정리? 사람을 정리한다고 표현하는 그의 모습에 지은은 몸서리 쳤다. 준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아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준호는 전화를 끊었다. 지은은 그 녹음 파일을 듣고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30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이 그녀를 정리하고 싶은 존재로 생각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였다. 지은은 시어머니가 감추고 있는 시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서류들을 조용히 챙겨 시동생에게 보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유산을 숨기신 것 같아요. 이 서류들을 한번 봐주세요. 시동생은 놀라며 지은에게 전화했다. 형수님, 이게 뭐예요? 이런 땅들이 있었다고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지은은 시어머니의 상속재산 은닉 사실을 시동생에게 알렸다. 며칠 후 시동생은 서울로 올라와 어머니와 진우 앞에서 서류를 내밀었다. 어머니, 아버지 유산 중에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박순자 여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걸 어디서 찾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상속 신고할 때 빼놓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대답을 회피하려 했지만 시동생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 이건 상속세 탈루예요. 제 상속분도 있는데 진우는 동생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시동생은 분노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어머니는 모든 원망을 지은에게 돌렸다. 네가 한 짓이지? 네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지은은 조용히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잘못된 건 어머니예요. 저를 무시하고 속이고 결국 아들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은의 단호한 말에 박순자 여사는 할 말을 잃었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살지 않았다. 그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를 죽이려 했던 남편, 그녀를 외면했던 시어머니, 그리고 그 가족의 추악한 비밀까지 모두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지은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직시해야 했다. 한민주, 그 젊은 여자의 존재는 지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진우에게 직접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녀를 채찍질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숨거나 도망치지 않으리라. 지은은 준우에게 부탁해 진우와 한민주가 자주 만나는 카페의 이름을 알아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평소 입던 칙칙한 옷 대신 30년 전 연애 시절에 입었던 밝은 색 코트를 꺼내 입었다.
얼굴에는 파운데이션을 덧바르고 립스틱을 짙게 칠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보는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다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리라. 카페는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은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진우였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 한민주. 준호가 말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녀는 멀리서도 느껴지는 진우의 다정한 눈빛과 민주를 향한 환한 웃음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30년 동안 남편이 자신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모습이었다. 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들 테이블로 다가갔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부르려 애썼다. 진우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당신이 왜 여기에? 진우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그런 남편의 얼굴을 무덤덤하게 바라봤다. 내가 왜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당신 남편, 그리고 이 아이의 아빠인데요. 지은은 싸늘한 시선으로 한민주를 쳐다봤다. 민주의 얼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주는 지은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진우를 번갈아 쳐다봤다. 자기, 이분은 누구야? 민주의 질문에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은은 민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이 사람의 아내, 이지은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임신한 이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지은의 말에 민주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다. 분노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지은의 눈가에 맺혔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아닌 단단한 돌멩이가 되어 그녀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다. 그녀는 민주를 향해 말했다. 그는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아내가 죽었다고? 아니면 아내와 곧 이혼할 거라고. 당신은 그를 믿었겠죠. 그가 당신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실현될 거라 믿었겠죠.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진우는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여보, 오해하지 마. 당신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지은은 진우의 뻔뻔한 변명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오해? 당신이 날 죽이려 한 것도 오해인가요? 한강에서 내 어깨를 밀었던 것도, 5억짜리 보험에 몰래 가입한 것도, 이 여자와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한 것도 전부 다 오해인가요? 지은의 목소리는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쳐다봤다. 민주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죄송해요. 전 먼저 갈게요. 하지만 지은은 그녀를 붙잡았다. 가지 마요. 당신도 내가 겪은 고통을 알아야 해요. 당신이 짓밟고 들어온 곳이 어떤 곳인지, 당신이 사랑한다고 믿은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결국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은은 진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30년이야, 김진우. 내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당신과 함께 보냈어. 당신은 나에게 가족이고 전부였는데 이제 와서 날 죽이려 해? 고작 5억 때문에? 아니면 이 여자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무엇이었나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진우는 지은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 대신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지은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다. 당신, 내 핸드폰 봤어? 준호가 다 말했지? 진우의 말에 지은은 실소를 터뜨렸다.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해요?
당신이 나에게 저지른 짓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지은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민주는 흐느끼며 진우에게 물었다. 자기, 정말 이분에게 그런 짓을 한 거야? 정말 아내를 죽이려 한 거야?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민주는 충격에 휩싸여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남자가 아내를 죽이려 한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지은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들에게 30년의 세월을 헌신했지만 당신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내 몫을 찾아갈 시간이야. 당신들은 이 지옥 같은 삶을 견뎌야 할 거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테니 기다려요. 그녀의 말은 경고이자 선전포고였다. 지은은 그들을 뒤로하고 카페를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진우와 민주의 절규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와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30년의 허무한 세월은 이제 끝이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카페를 나서는 지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로 들려오는 진우와 민주의 절규와 흐느낌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3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종적이고 나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한 남자와 그 가족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한 후 그녀는 강인하고 단단한 투사로 변모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유일한 아군, 아들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 듣고 있었어요. 준호는 엄마의 손을 잡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 엄마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지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와 준호는 함께 진우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이미 준호가 확보해둔 녹음 파일은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진우가 한강에서 지은을 밀어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보험금을 노렸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지은은 진우의 모든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통장 내역, 주식 계좌, 부동산 계약서 등 그동안 남편이 숨겨왔던 모든 서류를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다. 진우는 한민주에게 아파트를 사주기 위해 자신의 사업 자금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다. 사업은 이미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고 거액의 사채까지 끌어쓴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는 한민주와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다. 지은은 진우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의 실소를 금치 못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파렴치한 행동은 결국 그 자신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었다. 지은은 이제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와의 싸움도 준비해야 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유산을 은닉한 서류를 모두 복사하여 시동생에게 보냈다. 시동생은 놀라움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머니와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형수님,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시동생의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진우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의 옷가지와 물건들을 큰 박스에 담아 현관 앞에 내놓았다. 그리고 이혼 소장과 함께 경찰 신고 서류를 준비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응, 그래야 해. 더 이상은 이 지옥 같은 삶을 견딜 수 없어. 그리고 너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길을 택해야 해. 지은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준호의 말에 지은은 힘을 얻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밤늦게 진우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다. 현관 앞에 놓인 박스를 본 그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여보, 이게 뭐야? 진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지은을 쳐다봤다. 당신 물건이요? 다 정리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진우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다가섰다. 무슨 소리야? 화났어? 내가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그의 말에 지은은 실소를 터뜨렸다. 다시는 안 그런다? 당신은 날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위해 내 인생을 짓밟으려 했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은은 진우에게 이혼 소장을 내밀었다. 진우는 소장을 보고 당황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준호한테도 말했어. 안 돼. 이렇게는 못해. 진우는 소장을 찢으려 했지만 지은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혼 소송, 경찰 조사, 그리고 당신의 가족까지.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뼈가 있었다.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다. 김진우 씨, 당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지은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지은은 그를 외면했다. 경찰은 진우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그는 준호에게 다가와 애원하듯 말했다. 준호야, 아빠가 잘못했어. 준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빠를 외면했다. 저한테는 더 이상 아빠가 아니에요. 당신은 엄마를 죽이려 했던 사람일 뿐이에요. 준호의 단호한 말에 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경찰서로 끌려가는 진우의 뒷모습을 보며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30년 동안 그녀의 발목을 잡았던 족쇄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지은,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고 힘차게 말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지은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김진우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한순간에 가정, 사업, 명예, 그리고 자유까지 잃은 것이다. 그는 경찰서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을 원망했지만 지은은 이미 그에게서 마음을 거두었다. 그의 추악한 욕망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을 뿐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었다. 지은의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아들 진우가 체포되자마자 경찰서로 달려왔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그녀는 지은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 지금은 아들 걱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숨기신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도 곧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지은의 말에 박 여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들을 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재산이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더욱 공포를 느꼈다. 진우의 체포 소식은 곧바로 한민주에게도 전해졌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을 위해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로맨틱한 사업가가 아닌 아내를 죽이려 했던 파렴치한 범죄자였던 것이다. 민주는 진우에게 달려가 따져 물었지만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지은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우와의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했다. 준호가 제공한 녹음 파일은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다. 진우가 지은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고, 이로 인해 진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그의 사업은 부도를 맞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채빚이 남았다. 한민주에게 사주려고 했던 아파트는 압류되었고, 그녀는 진우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를 떠났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시댁에서 일어났다. 시동생은 변호사를 통해 박순자 여사가 시아버지의 유산을 은닉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숨겨왔던 강남 일대의 땅과 건물들은 재개발로 인해 그 가치가 수백억 원에 달했다. 시동생은 어머니를 상대로 상속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시어머니는 자신의 상속분뿐만 아니라 시동생의 몫까지 돌려줘야 했다. 수십 년간 며느리를 무시하며 쌓아온 재산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박순자 여사는 이 모든 것이 지은 때문이라며 그녀를 원망했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저는 제 몫을 찾아간 것뿐이에요. 불법을 저지른 건 어머니와 당신의 아들이고요. 지은의 단호한 말에 박 여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아들 진우의 체포와 재산 상실로 인해 완전히 고립되었다. 예전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녀를 따르던 사람들도 모두 떠나갔다. 지은은 준호와 함께 3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났다. 그 집은 그녀에게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는 공간이 아닌 족쇄와 억압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이혼이 성립되고 재산 분할이 끝난 후 위자료와 함께 자신의 몫을 당당히 챙겨 나왔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진우는 교도소에서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겨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도 한 가정의 가장도 아니었다. 그가 믿고 사랑했던 한민주도 그를 떠났고 가족들도 모두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가 오직 돈과 탐욕을 위해 아내를 죽이려 했던 결과였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감옥에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해야만 했다. 지은은 준호와 함께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집은 작았지만 그녀의 취향대로 꾸며졌고 그곳에는 평화와 행복이 있었다. 지은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삶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서히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30년 만에 되찾은 미소였다. 지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김진우와의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 지은은 준호와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긴 싸움의 끝이 보였기 때문이다. 더 이상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해방감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법정 안에서 진우는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에게는 이제 변호사도 없었다. 사업은 부도 났고 모든 재산은 가압류된 상태였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 대신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지은을 노려봤지만 지은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은 오늘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그녀의 눈빛이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판사는 준호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 녹음 파일에는 진우가 지은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과 함께 보험금을 노렸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피고, 김진우 씨, 이 녹음 파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진우는 변명하려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건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지은의 변호사는 진우의 거짓말을 반박하며 그가
한민주라는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녀에게 거액의 아파트를 사주려 했다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제시했다. 진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 김진우는 원고 이지은을 살해하려 한 혐의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 분할로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또한 피고 김진우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법정은 조용해졌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사를 쳐다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법정을 나오면서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준호는 지은을 끌어안고 말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엄마 인생을 사세요. 준호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30년의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의 눈물이었다. 진우는 교도소로 향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민주는 이미 그를 떠났고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도 아들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송에만 매달렸다. 진우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버리려 했던 아내 이지은만이 그의 진정한 가족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한편 박순자 여사에게도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가 숨겨왔던 시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소송에서 그녀는 패소했다. 시동생은 변호사를 통해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그녀는 결국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모두 토해내야 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현금이 전부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부유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 지은은 진우에게서 받은 위자료와 자신의 몫의 재산을 정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30년 동안 꿈꿔왔던 작은 집을 샀다. 그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녀는 집을 자신의 취향대로 꾸몄다.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집안을 채웠고 따뜻한 색감의 커튼을 달았다. 그 집은 그녀의 해방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지은은 준호와 함께 이사했다. 이사하는 날 준호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엄마를 지지하고 응원할 거예요. 준호의 따뜻한 말에 지은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들이 그녀의 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창밖에는 쏟아지는 별빛들이 반짝였다. 그녀는 30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꿨던 순수한 여자. 하지만 그녀의 꿈은 현실의 잔인함에 무참히 짓밟혔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 그녀 자신을 위한 꿈.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 자신으로 빛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법정의 차가운 공기를 뒤로하고 지은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김진우의 아내도 박순자 여사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롯이 자신 이지은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온했다. 30년 동안 짓눌렸던 모든 짐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기분이었다. 지은은 준호와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의 집이었다. 그곳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취향대로 꾸며진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그녀는 집안 곳곳을 자신의 손길로 채워나갔다. 벽에는
직접 그린 그림을 걸고 창계는 그녀가 좋아하는 작은 화분들을 놓았다. 집은 그녀의 해방과 자유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준호는 엄마의 새로운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했다. 엄마,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준호의 말에 지으는 눈물을 글썽였다. 30년의 세월 동안 그녀의 곁에는 늘 준호가 있었다. 그가 없었다면 그녀는 아마 한강에서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준호는 그녀의 아들이자 그녀의 삶을 지켜준 수호천사였다. 지은은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었다. 30년 동안 남편이 운전하는 채만 익숙했던 그녀는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다.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도로에 나섰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운전의 재미를 느꼈다. 이제 그녀는 혼자서 마트에 가고 친구를 만나러 가고 여행도 갈 수 있게 되었다. 운전면허는 그녀에게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유의 열쇠였다. 또한 지은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어릴 적 꿈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사치스러운 취미라며 포기해야 했던 일이었다. 캔버스에 물감을 묻히는 순간 그녀는 잊고 살았던 열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붓끝에 담아 표현했다. 처음에는 어둡고 슬픈 색깔의 그림들을 그렸지만 점차 그녀의 그림은 밝고 따뜻한 색깔로 변해갔다. 그녀의 그림은 그녀의 내면의 변화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림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녀의 새로운 친구들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지은의 과거를 알지 못했고 그저 그림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그녀를 대해 주었다. 그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지은에게 큰 기쁨이었다. 그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으로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준호는 엄마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그녀가 강물에서 빠졌을 때 그녀를 구해준 청년 박민준에게 연락해서 작은 선물을 보낸 것이었다. 엄마가 그분 덕분에 살 수 있었잖아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준호의 따뜻한 마음씨에 지은은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가 그녀의 아들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다. 그녀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그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김진우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끊임없이 지은을 원망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망가진 것이 모두 지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민주는 그를 떠났고 박순자 여사마저 아들보다 자신의 재산에 더 관심을 가졌다. 그는 결국 홀로 남겨졌다. 박순자 여사도 예전의 위세를 잃었다. 그녀는 재산을 잃은 후 예전의 지인들에게서도 외면당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거나 명품 옷을 입지 못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가끔씩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 며 원망을 퍼부었지만 지은은 더 이상 그녀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녀의 삶을 찾았기 때문이다. 지은의 삶은 완벽하게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아픔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그녀에게는 그녀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지은의 삶은 더 이상 멈춰선 고인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강물이 되어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아픔은 이제 그녀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교훈이 되었다. 그녀는 그림을 계속 그렸다. 처음에는 어두웠던 그녀의 그림들은 이제 밝고 따뜻한 색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그림들은 그녀의 내면의 평화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림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전시회를 열었다. 그녀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한 명의 화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을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그녀의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지은은 그들의 말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녀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큰 위로를 받았다. 준호는 학교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매일 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 엄마, 오늘 뭐 했어요? 엄마, 오늘 그림 잘 그렸어요. 준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준호는 엄마에게 새로운 차를 사주며 말했다. 이제 엄마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제가 운전해 드릴 필요 없어요. 준호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30년 동안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과 존경을 느꼈다. 어느 날 지은은 혼자서 차를 몰고 한강 둔치로 갔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그날 밤 자신이 빠졌던 강을 바라봤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차가운 물속에서 허우적대던 자신, 그리고 자신을 외면했던 남편의 모습.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했다. 김진우와 박순자 여사, 그리고 한민주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다. 30년 동안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어리석었던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다. 그녀는 조용히 강물에 돌멩이 하나를 던졌다. 돌멩이는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물결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그 돌멩이는 과거의 아픔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행복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녀를 지지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의 삶은 그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지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해질녘, 지은은 한강 둔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다. 석양은 붉게 물들었고 강물은 반짝였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평화와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그녀가 직접 쓰는 아름다운 소설이었다.